위한 바로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늘 힘있게 부르는 노래, 힘을 위한 행진곡, 투쟁의 노래, 승리의 노래입니다. 반주에 맞춰 힘차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외치고 앉도록 하겠습니다. 사드는 불법이다. 사드는 불법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불법공사 중단해라. 불법공사 중단해라. 우리가 평화다. 우리가 평화다.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이긴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예, 자리에 처음 여는 발언 우리 이동우 공동위원장님 모시고 힘차게 여는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평화를 인사드립니다. 평화! 평화! 예, 지난주에는 제가 이 집회를 못 나왔습니다. 어디 좀 다녀오느라고요. 어제는 서울에 갔었어요. 서울에 가가지고 서울시청 앞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 분향소라 그럽니까? 그래서 분향을 하고 잠깐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 젊은이들 그 영정 사진이 있는 걸 보면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뭐 좀 시간을 내서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그 유족들도 별로 안 계시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인사만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 윤석열 퇴진 행동에서 하는 촛불에 잠깐 참여를 했다가 열차표를 미리 끊어놔서 이제 내려오느라고 잠깐만 참석하고 내려왔습니다. 지금 세상이 완전히 미쳐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그죠? 예,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을 받은 것은 뇌물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50억 좀 받으려면요, 그런 조건이 있어야 된대요. 아버지가 검사일 것, 또 성이 곽씨일 것. 절대로 조씨면 박살난답니다. 조씨면 안 된대. 이런 조건만 있으면 아무리 많은 돈을 받아도 뇌물이 아니고 처벌받지 않는데요.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는지 참 기가 막힙니다. 소위 공정과 상식, 또 법치라고 하면서 법꾸라지들이 완전히 법을 빙자한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들을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는 300회의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요. 또 그 김건희가 머시기는 주가 조작했는 게 명백함에도 전혀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 법치라고 하는 건 이 검찰이 자기들이 필요하면은 법치고 아니면은 몽둥이가 되는 거죠. 일반 서민들과 노동자들에게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강력한 몽둥이가 됩니다. 자기들은 법 위에 있잖아요. 법 위에. 항상. 법이 비켜가는 존재들. 이런 세상은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아니죠.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세상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보니 이러한 세상이 되어버렸네요. 이것도 우리가 좀 타파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사드 빼는 게 우선이겠죠. 사드 빼는 게 우선이지만 세상의 정의, 올바름 이런 곳에도 항상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참 많이 듭니다. 세월호 유가족들, 세월호가 아닙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뵈면서 참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그 어린 청년들 보내면서 얼마나 부모의 가슴이 타들어갔을까요? 그런데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행안부 장관을 탄핵을 해도 집권 여당은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세상이 되었는지 참 모르겠어요. 답답합니다. 빨리 책임지고 많은 사람들이 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열심히 투쟁해서 사드 뽑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투쟁! 감사합니다. 네, 발언 고맙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법 앞에 만명만 평등하다. 막상도 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이제 분노해서 김건희 건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통장도 그렇게 작전에 사용돼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물론 주식을 하는 사람 얘기겠지만 보수 세력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수많은 외교 관계에서 과거 문제 해결 안 돼서 이 난맥상이잖아요. 특히 이제 일본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맨날 얘네들이 얘기하는 게 왜 만날 과거를 따지냐, 미래를 준비해야지 이렇게 얘기해요.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근데 오늘은 어제의 연속이에요. 우리의 현재는 과거가 없으면, 과거를 모르면 현재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아야 미래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죠? 그런 면에서 오늘 2월 19일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 한두 가지 공유해보면 1862년에 오늘 진주에서 기록은 밀란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임술련 농민 전쟁이죠. 농민 봉기가 일어났던 날이 2월 19일입니다. 진주 농민 봉기는 4일 정도 진행이 돼서 사그라들었지만 그걸 계기로 여기 김천은 어디서? 계령에서, 성주에서, 군위에서, 안동에서, 울산에서, 창원에서, 남해에서, 삼남지역 전체에서 민중봉기가, 농민들의 봉기와 집회 권력에 맞선 전쟁이 일어났던 그 시발점이 오늘이에요. 그래서 이 계령 농민 전쟁 관련해서 여기 전문가가 있어요, 우리. 그래서 이건 나중에 우리 부자숙 선생님께 한번 들어보는 걸로 하고 그런 기록이 있었다. 그때 있었던 제가 오늘 발언자가 없어가지고 길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있었던 기록을 제가 메모를 했어요. 이거는 뭐 외우질 못해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임술 농민 임술록에 있었던 기록인데 진주에 있었던 거. 임술년 2월 19일 진주민 수만 명이 머리에 흰수건을 두르고 손에는 나무 몽둥이를 들고 무리를 지어 진주 읍내에 모여 서리들의 가옥 수십 호를 불사르고 부셔서 그 움직임이 결코 가볍지 않았다. 병사가 그들을 해산하고자 장시에 나가니 흰 수건을 두른 백성들이 그를 삥 둘러싸고 백성들의 재물을 횡령한 조모 아전들이 세금을 포탈하고 강제로 징수한 일들을 눈앞에서 여러 번 문책하는데 그 능멸하고 핍박함이 조금도 꺼리낌이 없었다. 이건 진주에서 경북 각 지역에서는 그런 이제 봉기문이 있었대요. 3년 도결로 남긴 잉여가 어디로 갑니까?
이 잉여란 단어는 사실 자본론에만 있는 건 줄 알았더니 조선 에도 나와요. 잉여가 어디 갔는가? 소송이 벌어지면 그 뇌물을 받아먹고 소송에 이기고 지는 판결이 도대체 사리에 맞았는가? 이때도 법 앞에 만명만 평등해서 이랬어요. 매사에 파견된 차인은 사나운 승냥이처럼 마을을 돌아다니며 얼마나 숱한 침탈을 자행했는가? 이제 간교한 이서배를 몰아내어 민생을 보호하고 여기가 뭐 있어요? 앞으로는 아전을 모두 밀에서 뽑자. 경북에서 나왔던 당시 벌써 이게 몇 년 전이에요. 150년 훨씬 전에 우리 할아버지의 그 할아버지들이 싸웠던 그때 읽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1992년이죠. 2월 19일은 6차 남북 고위급 회담이 평양에서 개최된 날이에요. 그래서 5차 때 합의했던 남북 화해와 협력, 불가침 화해와 협력에 관한 남북 합의서를 공식적으로 발효시킨 날입니다. 그런 좋은 시절이 있었어요. 물론 문재인이 평양선언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 망가먹고 갔지만, 그래서 이제 이거는 현재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현재 과제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이제 다음번 주제예요. 다음번 주제고 오늘은 이제 한소수교를 말씀드리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2020년 2월 19일은 고법에서 이명박 선고했던 날이에요. 징역 17년, 그 다음에 벌금 520억, 추징금 170억, 2년도 안 됐는데 이게 어디 갔어요? 집에 갔어요? 참. 그래서 과거를 묻지 말고 미래를 준비해요. 말이 돼요? 과거를 모르면, 과거를 정확히 보지 않으면 현재도 못 보고 우리 미래를 세울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부터 하는 평화강좌도 과거의 일이지만 그게 현재 우리한테 어떤 과제로 와 있는지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얘기 시작하기 전에 오늘 제가 집회 시작 5분 전에 발언 소개를 한 번 했어요. 우리 집회, 김천 집회 늘 버팀목처럼 들인데 소개도 한번 제대로 안 했어요. 소개도 제대로 한번 안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마음 먹고 있었는데 오늘 마침 그것도 중요한 화장실에서 만나가지고 오늘 발언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디냐면 톨게이트 투쟁 기억나시죠? 네. 2019년 20년 민주노총에서 가장 힘있게 싸우고 승리를 했던 톨게이트 우리 김도영 조합원 군위에서 근무하시는데 오늘 오셔서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박수 안 치시는 분 있어요?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그해 여름은 아름다웠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한 개도 안 나눠주셨어요. 겨울이었나? 어쨌든 만나서 반갑습니다. 늘 일요일만 되면은 사랑방 혹은 친구 만나러 오는 기분으로 오고 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전국민주연합 톨게이트 지부 군위 지부에서 왔습니다. 김도영이고요.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지 아니구나. 소성지 평화마을 주민들에게 투쟁 아니고 평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평화. 아까 박성민 수석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과거를 알아야지 미래를 알고 현재를 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지금은 박성민 위원장님 발언하시고 교육하시는 게 되게 재밌잖아요. 그죠? 당시 19년도 여름에 7월달이었나 8월달이었나 수석부위원장님으로 되셨을 당시에 우리 톨게이트 조합원들 상대로 남북 문제로 교육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더운 땡볕에 아스팔트에 300여 명을 앉혀놓고 2시간을 내리 그냥 그 뜨거운 아스팔트에도 잠이 오더라고요. 거의 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스팔트 말고 우리 대리석 깔려있는 좋은 본사로 들어가자 싶어가지고 9월달에 본사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게 10월 11월달에 우리 할매들 처음 오셔가지고 그죠? 당시에 오셔서 소개해드렸던 전 조직부장이었습니다. 제가 그 인연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네요. 앞으로도 그렇게 돼야겠죠. 그죠? 뭐 늘 이야기하듯이 우리 사회에서
공정이니 불합리니 평등이니 자유니 민주니 이런 거 모르겠고요. 우리가 원하는 거, 제가 원하는 거, 그리고 우리 평화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거 하나잖아요. 상식이 통하게 상식적으로 살자. 한반도의 평화에 위협이 되니, 이게 위협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연구에도 그렇고 자료에도 그렇고 뭐 엑스밴드 레이더가 들어오면은 사람이 죽니 사니 하니 이거 우리 마을에 위험하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상식이고, 이야기하다 보니 이게 한반도의 평화에 전혀 영향이 미치지 않고 오히려 악영향만 끼친다. 그러니 한반도에서 뽑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또한 상식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늘 상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뭘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니, 상식이 안 맞니, 한반도에 사드가 없으면 꼭 뭐 북한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막 이 난리를 치고 있는지 참 모르겠어요. 그죠? 우리 할매들도 다 알고 우리 소상 주민들 다 알잖아요. 그죠? 북한에서 우리나라한테 핵을 쏘려면 이렇게 쏴야 된다면서요. 어느 놈이 그렇게 쏘겠어요. 누가 봐도 뻔한 얘기인데 우리나라에서 그들만의 전쟁을 벌이고 있으니 그거 하지 말자고 하는 이야기를 꼭 이렇게 추운 데까지 나와서 이렇게 모여서 어려운 말로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 당연한 이야기가 관철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8년을 싸웠고 앞으로 얼마나 싸우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싸움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이 싸움을 끝내는 키는, 열쇠는 우리 할매들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할매들이 이제 아이고 마 됐다 할 때까지 올게요. 얼마 전에, 아니다, 어제군요. 아사히 판결이 났어요. 그죠? 아사히 자본이 이제 그간사 4번의 판결로 아사히에서 불법 파견이 이루어졌다. 그게 잘못됐으니까 민사 형사상으로 책임을 지라. 다 이겼는데 태평양 소속이라는 무슨 뭐 전에 태평양에서 근무를 했는지 태평양물을 마셨는지 아무튼 그 판사가 다 뒤집은 거잖아요. 그죠? 아무런 근거도 새로운 증거 증황도 없음에도 그냥 손가락 뒤집듯이 그냥 뒤집었잖아요. 그죠? 이 또한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 아닙니까? 판결이 잘못됐을 수도 있죠. 말한 대로 아사히 자본이 불법 파견이 안 할 수도 있고 합법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합법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명확한 증거와 자료를 제시하고 납득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 머리 위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무죄 그러면 무죄인 거야. 따지면은 법정 모독죄 혹은 그 어떤 이유로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고 이런 일이 늘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서성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서성리에 대한 불합리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의 잘못되고 서성리에 벌어지고 한국에 이 한반도에 벌어지고 있는 잘못된 일을 지적하면 이놈의 보수단체들은 뭐가 그렇게 문제가 많은지 뻑하면 고발하고 그죠? 그들이 우리를 고발해갖고 얻는 게 도대체 뭘까요? 난 그거 참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고발해갖고 얻는 게 뭘지? 유튜브 조회수? 그렇답니다. 아무리 유튜브라고 해도 그 사람들도 어차피 이 나라 국민이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국민이잖아요. 그죠? 그들의 자손들도 계속 한반도에서 살 거고 그 사람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나요? 우리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임진왜란 때 벌어졌던 그 일의 환호성을 벌이는 그 과거의 역사, 이 역사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미래까지 영원히 기록되어 남은 걸 들림없이 모르진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건 당장에 눈앞에 이득이 있으니 그런 거잖아요. 그죠? 앞으로 많이 힘들고 저희도 마찬가지. 이 얘기도 어차피 발언자도 없다고 하니까 좀 이야기 좀 길게 할게요. 할매들 응원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정기직에 복귀를 했잖아요. 그죠? 2020년 5월 14일 날로 복귀를 했어요. 복귀를 하니까 첫날부터 또 갈라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늦게 온 사람들은 나중에 들어오라 그러고 뭐 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고 강원도에 있는 사람을 경상도 전라도에 꽂아놓고 경상도 전라도에 있는 사람을 강원도에 근무지를 넣고
막 이 난리를 지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아시다시피 민영화, 이제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가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온갖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공기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복지 혜택이잖아요. 그죠? 이윤 추구가 아니고 설사 적자가 난다 하더라도, 설사 이득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그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정책을 피는 게 공기업인데, 적자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가스공사도 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하고, 이미 톨게이트도 고속도로도 많이 민영화가 진행 중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민자고속도로라는 거. 네, 들어봤습니다. 그거 다 도로공사에서 깔아주고 민자에다가 다 해놨으니까 이제 너네들 이걸로 돈 벌어라 이러거든요. 그 민자의 끝에는 아마 우리들에게 주머니를 털어가는 거겠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우리나라에는 10,000명만 평등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10,000명을 위해서 혜택을 줄 거라고요. 저희도 여기 와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힘 받아서 현업에 복귀해가지고 도로공사를 상대로 열심히 투쟁 중입니다. 그 투쟁의 발판에는 소송리 주민들이 있고요. 그 힘으로 앞으로도 저도 최선을 다해서 부끄럽지 않게 투쟁할 것이며, 이 소송리 투쟁 끝나는 그 시절까지 함께하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죠? 우리 김도영 조합원, 노동조합에서 제일 중요한 조합원을 하고 계시거든요. 김도영 조합원, 그리고 톨게이트 노조가 이렇게 싸웠던 게 더 많은 사업장에서 그런 훌륭한 싸움이 계속돼서 결국은 노동자의 승리, 민중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때 기억나요. 톨게이트 이제 7월 1일 날 공사, 자회사를 이제 만들어서 그거에 이제 반대해서 우리가 요구한 건 이런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화가 아니다. 이러고 이제 거의 90% 가까이가 다 여성 노동자들이고, 그리고 몸도 이제 아프신 조합원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농성에 들어갔는데, 제가 그때 교육해달라고 했던 날이 8월 11일이에요. 기억나. 난 그런 거 잘 외워요. 그리고 그날이 복날이었어요. 복날이었는데, 청와대 앞에 도로에다가 쭉 이제 농성장을 만들고, 위에다가 까만 천막, 이거를 쳤는데, 제가 2번 가서 했는데, 2번 처음 가니까 이게 조합원들이 한 300명인데 길게 앉아있으니까 끝이 잘 안 들린다 그래서 돌아 앉으세요 이랬고, 이제 가운데로 갔어요. 이렇게 저를 보고 자 좌양좌 이렇게 하고 이제 그래갖고 천막인데, 제가 이 마이크하고 쓰니까 햇빛 요 그늘이 딱 여기 걸렸어요. 야, 그 복날 뜨겁더라고. 2시간은 안 했고요. 그때 1시간 5분 했어요. 네, 그때 이제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생으로 1시간 넘게 얘기하는데, 땀이 비 오듯 하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 여기는 이제 뜨겁고, 그래, 그런 와중에도, 조는 분이 계시긴 했는데 거의 안 졸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게 이 싸움 이긴다. 이런 생각도 했고, 여성 노동자들이, 톨게이트 조합원들이 제가 그냥 표현하는 민주노총 싸움 중에 가장 훌륭한 건 해볼 수 있는 싸움은 다 해본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겨서 승리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정규직화 된 그런 싸움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데 노동조합 교육 가서도 톨게이트만큼만 싸워내 그랬어요.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자,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 이제야 시작하는데, 평화 강자 이러니까 너무 좀 거창해서 그냥 평화 이야기, 이걸 왜 1990년부터 시작한다고 마음먹었냐 하면, 우리 평화운동의 역사, 평화로 나아가기 위한 역사는 굉장히 길고 오래죠. 이거를 이제 해방 전후부터 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다 옛날 얘기여가지고. 근데 1990년부터 하면 그래도 그때는 우리가 동시대에 살았으니까 맞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뭐 이런 기억이 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과, 또 하나는 1990년이 동구 사회주의권이 무너지고 이게 이제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주기 시작했던 해이기도 하기 때문에 1990년 한세 수교부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시대적 배경을 먼저 얘기하면, 이 한수 수교가 됐던, 그게 이제 9월 30일 날 체결해서 10월 1일 날 유엔에 이제 보고를 했던 그런 사건은
있기 전에 남은 상태가 어땠냐 하면 1990년대를 맞는 남의 상태는 우리나라가 85년부터 88년까지 그한 3, 4년 동안 단군 일의 기업이 돈을 제일 많이 벌 때였어요. 이른바 3조 호황이라고 하는 조건 때문에 저금리, 저환율, 저유가 그래가지고 기업이 돈을 막 이렇게 뭐라 그래요? 갈구리를 긁을 때였어요. 여기에 노동자 임금 조금 주지 장시간 노동 시키지 그러니까 돈을 정말 엄청 벌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지원하고 교섭하는 거 준비 같이 하고 이럴 때였는데 80년대 말 이렇게 해갖고 이제 노동조합들 만들고 교섭을 해야 되잖아요. 회사랑. 그러니까 이제 도대체 이놈의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버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업 연감을 다 뒤졌어요. 기업 재무제표. 그러니까 그때 우리나라 모든 기업이 예외 없이 뭐가 늘어나냐면 고정자산이 늘어나요. 기업 연감 보니까. 이재호 국장님, 고정자산이 는다는 건 뭐가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 우리 대구 이 선생님 딱 맞. 땅이 늘어나는 거예요. 땅. 대전. 네? 대전입니다. 대전이라 그랬는데 내가? 대구로 하셨어요. 대구라 그랬어요? 뭐 나이 먹어서 그런가 봐요. 대전에서 오신 우리 가끔 이렇게 오신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모든 기업들이 땅에다가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발생한 일이 뭐냐 하면 땅값이 오르기 시작하고 연동해서 집값이 오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1990년에 전세값이 얼마나 폭등하냐 하면 26%씩까지 막 올라가요. 그래서 1990년에 2달 만에 세입자, 다시 얘기하면 가장이죠. 전세든 가장이 2달 만에 17명씩 자상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게 90년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이 집값, 이건 어떤 정권도 해결 못 하잖아요. 그죠? 네? 집을 투기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는데, 그런 경제 조건에서 뭐 지난번 우리 때 공유한 것처럼 똥폼 잡다가 OECD 가입하고 IMF 맞아서 현재와 같은 비정규직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크게 양산시키고 노동자들의 이런 비정규직화, 그 다음에 사회 양극화, 이거에 가져온 이 신자유주의 체제가 되기 시작한 90년대 초반입니다. 북은 북대로 어려움에 처하기 시작해요. 뭐 한소수 얘기는 좀 이따 할 거지만, 남은 자본주의, 미국 중심의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남 중심의, 그러니까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우리가 소속돼서 이렇게 이제 있었다고 하면, 자본주의는 이제 그런 무역, 생산, 교역 뭐 이런 방식으로 세계 경제를 주도했다고 하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련을 종주국으로 사회주의 국가들 있잖아요. 이 사회주의 국가들은 경제 체제를 어떻게 운영했냐면 구상무역이라고 하는 형태로 했어요. 구상무역이 뭔지 아시죠? 물물교환이에요. 즉 북이 지하자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자원을 중국에 보내면 중국은 여기에 국제 유가보다 싼 가격에 북에 유가를 보내고, 북이 소련으로 원자재를 보내면 소련에서는 아무래도 북보다 기계류가 발달했으니까 기계 이런 것들을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북의 경제를 해오고 나름대로 국가 발전을 이뤄왔어요. 북이. 근데 이게 이제 90년부터 무너져요. 소련이 한소수교하면서 관계가, 조소동맹이 무너지게 되고, 중국은 92년인가 제 기억에 그때 짱쩌민이 주석에서 부주석이 와서 앞으로는 전에처럼 유가를 반값에 줄 수 없다. 제값에 내라. 이제 이렇게 해서 북이 보내는 시대를 이제 맞기 시작해요. 경제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94년인가요? 이른바 이제 큰 대홍수가 나서 북의 국토의 3분의 1이 잠기는 일이 이제 생겨서 이른바 수십만 명이 기아손상해서 죽음에 이르고 이렇게 되는 이런 일들을 막는 게 1990년을 맞는 남과 북의 뭐 상황, 조건 이런 거였어요. 1990년엔 한소수교가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쳐요. 물론 그 앞에 세계 정세는 그 이후에 이제 85년에 고르바초프가 작년에 죽었죠. 얘기했던 페레스트로이카 개혁, 글라스노스 개방 이 정책을 통해서 사실은 사회주의권 소련의 해체가 되고 89년에 독일이 통일되는 이런 큰 변화, 동구권, 그래서 이 냉전 체제가 무너지는
이런 때 한소 수교가 이제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소 수교 관련된 영상 보고 그 다음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 외교사의 새로운 지편이 열렸습니다. 한소 양국 외무장관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1시 20분부터 유엔 본부에서 회담을 갖고 90년 9월 30일자로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한다는 데 합의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커뮤니케에 서명했습니다. 적성국가 소련과의 관계 정상화는 독일 통일과 함께 20세기 말 탈냉전을 상징하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당시 소련으로서는 오랜 동맹국인 북한과의 관계 악화를 무릅쓴 결단이었습니다. 양국의 국교 정상화에는 오랜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1884년 수호 통상조약으로 국교 관계의 첫 장을 열었지만 러일 전쟁이 러시아의 패전으로 끝나고 일본이 우리의 외교권을 빼앗아간 1905년 외교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2차 대전 후 분단과 6.25 전쟁으로 양국은 최악의 적대 관계에 빠졌습니다. 1983년 사할린 부근 상공에서 칼기가 소련 전투기에 피격돼 탑승자 269명 전원이 사망한 참사까지 일어났습니다. 양국 관계에 새 물꼬를 튼 것은 1988년 서울올림픽 고르바초프 공산당 서기장이 이끌던 소련은 1988년 서울올림픽에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하며 한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세계에 알렸습니다. 이후 고르바초프는 1990년 3월 모스크바를 방문한 김영삼 당시 민자당 대표 최고위원과 회담하며 비밀리에 추진되던 한소 수교 협상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당시 북한의 김일성 정권은 한소 수교에 회방을 놓으려고 시도했습니다. 김일성은 1988년 12월 평양을 방문한 소련 외무상에게 소련이 헝가리처럼 한국과 관계 정상화에 나선다면 북한은 모스크바 주재 대사관을 제외한 모든 사절단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요구했습니다. 고르바초프의 수교 의지와 노태우 정부의 북방외교 정책이 결국 결실을 이끌어냈습니다. 태백산이란 암호명으로 극비리에 추진된 첫 한소 정상회담이 1990년 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겁니다. 나와 골바초프 대통령은 한국과 소련 간의 두 나라 관계의 정상화 노력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또 완전한 수교 관계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는데 합의를 하였습니다. 한소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마침내 1990년 9월 30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수교를 선포했습니다. 소련 해체 후에도 뒤를 이은 러시아와의 관계도 꾸준히 발전해 1989년 5억 달러였던 양국의 교역 규모는 지난해 190억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최근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 철도 연결, 가스관 건설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이 기대됩니다. 사망한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서방은 물론 자국에서도 극과 극입니다. 냉전을 종식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준비되지 않은 급진적인 개혁 실패로 초강대국 소련을 멸망시킨 매국노라는 꼬리표가 평생 따라다녔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공산권 국가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 노벨상위원회는 당시 수상 공적에서 급박한 세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소련 사회에 도입한 개방성은 국제적 신뢰 촉진에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1985년 집권 이래 미소 정상회담을 통한 군비 축소와 소련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등을 통해 평화 무드를 만든 공로를 인정한 겁니다.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의 개혁 정책으로 사회주의 세력의 균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Поэтому больше деловитости, больше демократизма, больше организованности и дисциплины. И тогда мы сумеем вывести на полный ход перестройку, придать новые импульсы развивающемуся социализму. 그의 시인사고는 독일 통일과 동구권 민주화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냉전 종결자라는 타이틀과 동시에 러시아에서는 초강대국 소련을 멸망시킨 매국노라는 부정평가가 평생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급진적 개혁에 소련은 경제적 붕괴와 민족 분규, 정치적 혼돈의 위기에 봉착했고 10년 가까이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빈부격차 등 경제개혁 실패 후유증은 부정부패로 이어졌고
소련 해체 30년이 지난 지금도 러시아 사회의 병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17년 여론조사에서 러시아인들 중에서 고르바초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의 비율은 22%에 불과했습니다. 냉전의 유산을 안고 떠난 그에 대해 러시아 국민은 어떤 평가를 내릴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네, 90년 당시 한소수교 정년하고 작년에 있었던 뉴스 찾아가지고 이렇게 편집한 내용입니다. 90년에 한소수교가 될 때 9월 2일 날 소련의 당시의 외무장관인 이 독일은 이름이 어렵던데 세나르 드바제라고 하는 외무장관이 평양 순환공항에 딱 내렸는데 이 소련이 남조선과 수교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이제 북에 전달을 해야 되는 임무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이제 암울하니까 그걸 얘기하듯이 비가 왔대요. 순환공항에. 그래갖고 이제 왔다고 연락을 했는데 당시에 북의 외교부장은 김영남이었어요. 김영남. 그 연락을 받고 기다려라. 완수대 의사당에서 쪽지를 받았는데 소련이 남조선과 수교할 계획이라고 하는 쪽지를 받은 거예요. 이렇게 경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나르 드바제가 소련으로 돌아간 다음에 9월 19일 날 북한의 내각기관지가 민주조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에서 결정한 걸 알리는 이런 이제 민주조선 내각 기관지에 6개항의 통일을 방해하는 것들 이런 게 이제 그때 소련에 전달한 문서의 5번째 항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고 하면 소련과 남조선의 수교는 그동안의 조소동맹을 유명무실한 거로 만들고 그렇게 된다면 물론 정확하진 않아요.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런 기조로 되어 있는 문장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그동안 소련과의 관계에서 유지해왔던 이런 다양한 문서 체계 이런 것들이 다 유명무실화될 거고 그래서 새로운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거는 남과 북 사이에 군비 경쟁을 가속화시키고 조선반도 정세에 악영향을 미칠 거다. 이게 이제 민주조선에 발표했던 북의 당시 남조선과 소련의 합의 내용에 대한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된 새로운 무기체계의 준비라고 하는 게 나중에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기자가 쓴 2개의 한국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 332쪽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당시에 소련 대표부하고 김영남하고 회담을 하는데 북이 계속 소련에 얘기한 건 핵무기 개발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공식화된 거예요. 그래서 한소수교가 현재 한반도 정세에서 평화를 이뤄나가는 이 과제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이 동시체결이라고 하는 이 과제가 지금 현재화되게 됐던 그 출발점이고 시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이 소련 그 외무장관이 소련과 남조선의 수교는 미국과 남조선이 북한 사회주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런 음모에 소련이 결탁하는 걸로 이제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거다. 이런 이제 비난을 3일 동안 듣다가 당시에 일선 부석을 얼굴도 못 보고 이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91년 1월 1일 날 한소 수교를 하려고 했던 게 땡겨져가지고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9월 30일 날 한소 이제 수교를 하게 된 거죠. 또 북으로서는 한소 수교 이후에 어떻게 돼요? 사회주의 국가가 이제 무너지고 이러면서 고립무원의 길로 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른바 고난의 행군 이런 시대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때 이야기됐던 그때부터 이제 북이 천명했던 핵개발, 핵무기를 만들겠다고 하는 이거는 2017년 11월 29일 날 지금 현재 김정은 국방위원장, 국무위원장인가? 우리가 얘기했던 국가의 핵무력 완성, 로켓 완성 이런 것을 천명하게 된 게 이제 2017년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의 평화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핵무기 문제와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한 발도 나갈 수 없는 이게 이제 지금 현재와 인 거죠. 북은 북대로 이제 고난의 이제 시절을 지내게 된 거고, 우리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강요된 이 분단, 이 체제에서 남북의 대결 훨씬 더 강화되는 이런 좀 과정들을 더 겪게 되는 이 시작이 1990년 한세 수교죠.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죠. 잘 사는 남으로의 통일 얘기했죠. 그거를 네 단어로 바꾸면, 네 글자로 바꾸면 흡수통일 이런 거죠. 그죠? 지금은 경제력에서 북과 남이 경쟁할 수 있는 상대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잘 사는 남으로의 흡수통일을 이야기하는데 과연 북이 핵무기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 2013년에 글로벌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체계 방식을 통해서 나토에 가입한 이 한국이 미국의 주도에 따라서 전 세계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이거에 지금 종속적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조건에서 북이 핵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훨씬 더 어려운 과제로 사실 치달아온 거죠. 다만 작년 9월 달에 핵법령을 개정하면서 북에서 밝힌 게 있어요. 조선반도의 정세가 완화되고 좋아지면 핵무기를 내려놓을 수 있다고 하는, 그걸 이제 만들어야 되는 이런 과제에 있는 거죠. 남은 남대로 IMF를 거치면서 이걸 극복해서 발전한 나라라고 평가받지만, 한 국가가 자신의 군사주권, 작전 통제권도 확보하지 못한 채 종속적으로 끌려다니는 이런 국가, 기이한, 그리고 그거를 정상화시키자 돌려받자고 하는 것도 흥연이 안 되는 이상한 발전을 겪고 있는 거고, 북은 북대로 그런 핵무기 개발을 진행하면서 수십만 명의 많은 인민들이 죽음에도 처하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자존심을 결코 놓지 않고, 한소 수교 때 그때 실제로 발표문이 미국에 종속된 괴뢰, 이런 표현을 그대로 써요. 이런 식의 이제 대결이 어떻든 현재화되어 있는 이런 조건에서 사드 문제만 하더라도 아까 우리 김대용 조합원이 얘기했지만, 우리한테 아무 필요가 없는 이런 한반도의 대결을 강화하는, 그리고 조장하는 이런 이제 체계죠. 그래서 어떤 한소 수교 이후에 굉장히 이제 많은 일들이 또 발생하는데, 불과 1년이 지나기 전에, 1년 딱 지나고 난 다음에 91년 9월 달에 남북 유엔 동시가약을 해요. 그리고 91년 12월 3일 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남북 사이에 불가침까지를 포함한 교류와 협력과 관련된 남북 합의서, 그리고 12월 말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요. 불과 1년 만에 이런 상황이 반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많아요, 내용이. 그래서 그거는 다음번에 한 두세 번에 나눠서 동시가입하고 뭐 합의서, 그 다음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런 얘기는 좀 더 이제 해볼 건데, 지금 얘기를 다 못했는데 다들 너무 떨고 계셔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정진석 가수님 노래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서, 그래서 90년에 시작된 남북관계의 큰 변화, 그리고 정세의 반전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사드를 뽑고 우리가 평화를 실현하려고 하는 이 투쟁처럼 또 우리가 극복하고 평화 운동과 이 투쟁에 훨씬 더 적극 나서야 될 이런 과제들을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과제로 우리가 확인하면서 오늘 말씀은 마치고 정진석 가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도 늘 우리
우리와 함께 해주는 정진석 가수님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집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작보다 갈수록 추워져서 얼른 좀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제가 말도 길고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드 빼야 진짜 평화! 사드 뽑고 평화 심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